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아이들에게 한반도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거든요. 이 커뮤니티 있는 자리입니다. 보면 이렇게 그랬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한반도 그죠? 아마 뭐 북한이 있는 것 같고 그 있고 그리고 서울을 되게 동그랗게 그렸어. 빨갛게 강렬하게 그렸습니다. 아마 역사 교육을 잘 받은 친구 같습니다. 그죠? 독도는 우리 땅. 네, 울릉도와 독도를 좀 표기를 했었고 아마 제주도의 귤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지역은 다 시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다른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북한 그렸고요. 서울 그렸고, 뭐 강원도 감자가 유명한 것 얘기 또 어디 또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요새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대호라고 롯데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귤과 말이 유명한 또 제주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사진입니다.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 봤을 때 단순하게 웃어 넘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연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이들이 그 지역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이 가진 특수성, 이런 것들을 전혀 아직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이제 팽배한 그 아이들 사고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과 그리고 로컬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삼터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삼터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정석 교수님 책에서 삼터라는 표현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삼터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지역, 그리고 뭐 지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트라는 표현을 좀 들고 왔고, 그리고 조치원의 도시재생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나의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활동하는 주체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할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분야에서 어떤 과제가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 사실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산업화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발운동까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도시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람은 이제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렸고, 영남권에서는 대구라는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전남권에서는 광주라는 도시, 충청권에서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몰리면서 나름의 그런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은 늘어난 반면에 시골은 축소되었었죠.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총인구 5,170만 명 중에서 2,600명이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비중은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프랑스, 영국,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국토만 면적만 봤을 때는 20%가 되지 않을 겁니다. 20%가 되지 않는 땅에서 50% 사는 건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어쨌든 수도권은 사람이 모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주택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빠져나가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령화라든지 빈집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는 그 소멸 이론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실 2014년 마스다 국무총리 그 일본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마스다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냈었고 이때 되게 우리나라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거를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도시를 지정을 했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89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겪었던 극점으로 간다라는 그 이론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지역 소멸 지수를 따졌을 때 공식 지표가 뭔지 아세요? 그 전체 인구 중에 가임 여성 인구의 비율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물리적이고 도구적인 그 지표가 아닐까요? 전 그거 보고 정말 뜨아했는데 과연 출생률 탓으로만 볼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거는 어쨌든 뭔가 관주도적인 그런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세랑 문제를 오로지 출생률 탓만 할 수 있을지 지금의 그런 정책을 한 번 더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이런 얘기 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서울 일극화 현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구조였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더욱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교통, 환경의 비용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비수도권, 즉 서울이 아닌 지역은 인구 유출과 생활권이 약화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서울 왕국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우리나라는 되게 정량 지표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양성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가치관이 변화하든지, 청년 실업이 늘어나든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든지, 기후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데드크로스 현상,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이제 요거는 인구 자연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도 2019년 이후에 39만에서 40만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최소한 45만은 돼야 되는 도시거든요, 지금. 그 왜 안 됐느냐? 2019년까지는 쭉 늘어났어요. 근데 2019년 이후에 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소멸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급점 사회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교통통신 기술은 최고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세계화라는 말도 굉장히 올드한 어, 언어긴 한데 어쨌든 이 세계화가 도래하면서 이제 문화적 획일화가 도래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국가적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됐고 몇몇 자본 권력에 의해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맥도날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파리바게뜨 이런 것들이 한번 문제되게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타벅스 최근에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조금 로컬리티를 반영하긴 했어요. 새로 생기는 그 스타벅스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만 마실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경주나 그 뭐 다른 지역 역사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한옥 스타벅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제 소비 형태 비슷한 공간 유사한 축제와 관광 콘텐츠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절하셔도 되는 겁니까? 네? 거절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럼 녹화가 알겠습니다. 녹화돼요. 이렇게 팽창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중요한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조금 나타났었고, 그런 그 청년들은 도시경제형 시스템, 즉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는 일부 청년들이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안착되면서 원격 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했고, 이제 지역 또는 지방이 우리의 고향이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삶의 대안, 즉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도시 속에서 경쟁을 참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즉 지역에서, 즉 로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하는 의식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창업과 창직의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역 자산을 창의적 시선으로 새롭게 발굴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현실 공간으로 변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우리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즉 지역을 새롭게 창출한다라는 지역에 새롭게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벤처
로컬 기획자, 연결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서울만이 정답이 아니고 지역의 풍부한 자원에 집중하자는 그런 경향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지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컬은 무엇일까? 그 전에 지방과 지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방과 지역은 사실 대동소이한데요. 그 반대말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반대말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방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근데 지역은 그 서울의 반대말이 아니라 서울도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은 뭔가 수도권에 복속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지역은 그 지역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로컬은 어쨌든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가 아닌 곳을 의미를 하고요. 뭐 이 말이 이제 서울의 반대말이나 변두리나 지방, 시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의 중간에서도 로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로컬이란 말, 그러니까 지역과 로컬의 차이에서 그 로컬이란 말은 새로운 삶의 그런 방향성을 제안해주는 새로운 삶의 대안이 되는 장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의 장악력이 약한 곳을 발굴해서 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즉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고 자신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로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장소를 해석하고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주체이다. 즉 자본주의 상식, 성장주의 모델에서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즉 멈춤 모델, 즉 삶의 전환을 로컬로서 이제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템 찾기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그런 대안적으로 발굴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로컬은 이프투 안에 얘기했던 공간과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이 그 쇠퇴한 공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현했다면 이제 그 공간, 즉 이프투안이 얘기했던 스페이스는 이동과 기능, 개발, 이용 가능성을 담보하는 공간이었다면 즉 로컬 콘텐츠는 도시 재생을 통해 구현된 공간의 의미와 활동, 경험, 관계를 채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이 로컬 콘텐츠를 통해서 경험, 기억, 애착, 관계, 의미가 가미되고 이것이 바로 플레이스, 즉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의 위기는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우린 장소의 약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은 공간을 다시 만들고 로컬 콘텐츠는 공간을 장소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 이제 로컬 콘텐츠는 함께 어우러질 때 이제 지역을 다시 삶의 장소로 만드는 결합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로컬 콘텐츠의 접점인데요. 어쨌든 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다들 콘텐츠라는 말을 씁니다. 콘텐츠. 뭐 어떤 뭐 문제집에도 콘텐츠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뭐 되게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주에 출장을 갔는데 나이트 클럽 그 트럭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써 있는 말이 좋은 콘텐츠를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을 찾아주세요. 웨이터 손흥민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콘텐츠는 말이 저기서 쓰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콘텐츠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맞물립니다. 어쨌든 그 뭐 DJ 정부 때, 국민의 정부 때 문화 기술을 21세기형 미래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하면서 이제 문화 콘텐츠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때 마침 90년대 후반 뭐 만들어진 우리 드라마 겨울 연가, 여름 향기, 뭐 가을 동화 그리고 뭐 대장금 그리고 가수로서는 뭐 베이비복스, 장나라, 클론 이런 가수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되게 놀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중문화는 우리 국민들이 즐기는 이 위한 하나의 그 문화 그 예술의 그 결정체였다면 이제 이것들이 밖에서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인문학 공부해서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합니다만 뭐 몇몇의 학교에서 학과들은 즉 인문학은 늘 통합의 그런 위기를 겪어요. 저도 문화인력과 다닐 때 뭐 인류학 분야는 사회학하고 통합하고 고고학은 역사학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냐라는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상명대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사학과가 역사문화 콘텐츠 학과가 되고 그리고 철학과가 유교문화 콘텐츠 학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제가 박사는 안동대에서 했습니다. 그 경북 안동대에서 했었는데 얼마 전에 동양 철학과가 없어지고 그 교수님 한 분이 남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콘텐츠를 받아들이면서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됐습니다. 문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리고 2.2대 1의 경쟁률이 6.5대 1로 넓게 섞게 올라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콘텐츠라는 말이 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시작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영상방송진흥원 그게 몇몇의 기구와 합쳐지면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콘텐츠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저 기관의 설립입니다. 기관의 설립이고 그리고 그 IMF를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제조 중심 산업 성장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류를 겪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문화 콘텐츠는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콘텐츠라고 하면 사람 많이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들이. 콘텐츠에 S를 붙으면 안 되거든요. 콘텐츠는 S를 붙을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왜 S를 붙였냐? 뭐 내용적인 것을 강조했다라는 그런 좀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 콘텐츠가 점차 일상으로 더욱더 향유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태지호 교수님이란 분의 그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의 개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요 문화 콘텐츠의 개념을 조금 활용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문화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문화적 소재, 즉 이제 이야기거리인 거죠. 이야기거리가 가공되어야 된다. 즉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들려주기 위해서 쉽게 이제 가공돼야 된다. 즉 이게 스토리텔링인 거죠. 스토리텔링. 그리고 매체, 즉 뭐 CD, DVD, 출판, 뭐 영상 이런 매체에 결합한 결과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담보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매체라고 봅니다. 이 매체가 단순한 전달 도구가 아니라 콘텐츠의 형식과 경험 방식을 결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체의 확장은 이제 기술 매체에서 경험 매체, 공간 삼터 매체로 조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 매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 영상, 게임, 방송 이런 것들이라면 경험 매체는 이제 사회과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교육, 관광, 광고, 전시, 축제 이런 부분도 다 콘텐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의 삼터, 즉 골목, 시장, 폐산업시설, 기차역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체의 확장은 기술의 확장이 아니라 콘텐츠가 경험되는 환경의 확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지역문화 콘텐츠는 이런 정의로 봤을 때 이제 지역을 매체로 구현되는 문화적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 문화공간, 테마거리, 도시 브랜드, 생활문화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역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터라는 표현은 정석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어쨌든 마을, 거리, 지역 다양한 규모의 범위를 좀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이런 지역 문화 콘텐츠는 삼터를 매체로 구현되는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 관련해서는 논문을 하나 좀 쓴 게 있어가지고 하나 좀 말씀 잠깐 드리면 저는 삼터의 세 가지 스케일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먼저 전 지역과 마을, 거리라고 좀 봤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현재도 건설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긴 합니다. 2030년까지 도시 완성을 목표로 현재도 건설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글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활용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통해서 도시의 완전한 완성을 꿈꾸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제 공유하고 온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칠곡군 어로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단위 스케일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그 지역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느냐, 지역 내 역사 자원 이런 것 활용하느냐, 아니면 지역의 사람들의 역량을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칠곡군 같은 경우가 뭐 빼어난 역사 자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할머니들의 그런 문화적 실천들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이 오롤이라는 마을은 할머니들이 연극하는 마을인데요. 이 연극하는 마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을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의 김광석 그리기 길은 광천시장 옆에 그 옹벽 길인데, 이제 도심이 쇠퇴하면서 이제 전통시장과 쇠퇴가 맞물리면서 이제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간이었다가, 예술인들이 이제 집값이 싸다 보니 거기 들어갔었고, 예술인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김광석 거리고 다시 구현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거 사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간은 장소가 되고, 삼터는 컨텐츠를 품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프투안의 그런 개념에서 공간에서 경험과 기억이 축적이 되면 장소가 되고, 전 여기에서 사람들의 실천이 더해지면 이제 삼터가 되고, 여기에서 문화적 소재가 체화가 되면 지역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단순하게 이제 삼터는 콘텐츠의 배경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소재가 담기고 주민의 실천이 축적되면서 장소의 경험이 구현되는 하나의 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삼터에서 만들어진 로컬리티는 어떤 방식으로 좀 형성되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문화 콘텐츠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삼터로의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원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주체로의 접근이,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즉 하나의 이야기 만들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실천하는 스토리 두잉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 생성하면서 하나의 순환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콘텐츠 정책은 이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마을 공동체 정책이든 도시재생 정책이든 뭐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든 문화도시 정책이든 뭐 다르게 이렇게 얽혀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터는 여러 정책에 만나는 공통의 현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초점의 전환은 이제 시설 공급과 조치 육성, 자원 발굴과 관계와 역량 형성,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두잉, 사업단의 생계를 단위로 펼쳐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문화 콘텐츠 정책의 과제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3터 안에서 이제 주체가 활동하고 관계가 이어지고 경험의 축적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뭐 논문도 쓰긴 했었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우리는 재현에 익숙했습니다. 재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재현. 즉, 뭐 기존의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 기업, 생활문화, 지역의 서사 이런 것들을 매체를 바꿔가면서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현대적 기획을 통해서 다시 구현되는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이야기를 새롭게 가공하여 재현하는 것이 되겠죠. 뭐 유교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같은 경우에 진행되고 있는 이제 페스티벌, 읍성 축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뭐 미디어 아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 저는 최근에는 창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실천, 공동체 활동, 그리고 최근에 좀 재미있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호명입니다. 호명. 그 알티스가 얘기했던 누구를 부르고 부르는 행위. 최근에 그게 있죠. 김천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김밥 축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최근에 그걸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이야기를 지역에 조응하는 것이 하나의 창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조는 사례 잠깐 좀 들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창조의 사례는 1990년 초반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가 시작했냐면 지방자치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었죠? 근데 그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199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의 시장, 우리의 도지사, 우리의 군수를 이제 시민의 손으로 뽑는 선거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거죠. 당선된 그 당선인들은 이제 4년 동안 있으면서 성과를 냅니다. 그 성과를 바로 축제를 통해서 냈다. 축제를 통해서 냈고 관광으로서 냈다. 이게.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축제만 하더라도 축제는 원래 국사 시간에 그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뭐 동예, 무천 이런 거 암기도 막 했잖아요. 막 했잖아요. 제천 행사입니다. 축제는 원래 신앙행위였고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90년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기원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단오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그 당선인들이 그 실적 쌓기, 성과 쌓기가 이 축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던 겁니다. 한평 나비 축제도 최근에 조금 저물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한평과 나비는 상관없습니다. 한평에서 나비를 뭐 키우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로 한평 나비 축제가 시작이 되었고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도 화천과 산천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산천어를 그 축제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몇만 마리가 떼죽음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환경단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축제이기도 한데 화천군이 저걸 빼면 할 게 없습니다. 저게 1년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새롭게 그냥 그 자라섬이라는 그 지역성을 활용해서 환경을 활용해서 재즈를 갖다 넣은 하나의 페스티벌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2024년도 10월에는 이제 괴산군 사리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그냥 재밌게 자기들끼리 지내는 축제를 뭔가 우리 한번 좀 재밌게 지내볼까요? 라고 했었고 그렇다면 면발 축제 어떨까요? 기획했습니다. 사리면. 예, 그런 그 호명을 활용해서 사리 면발 축제를 되게 호평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동작이라는 그 호명을 활용해서 댄싱데이 페스티벌 움직인다라는 것도 했었고 대표적으로 김천 김밥 축제를 했었죠.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김천은 직지사의 고장, 포도의 고장이었어요. 자두의 고장이었고 그런데 제 밑에부터 세대들의 친구는 김천이라고 하면 김밥 천국으로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가자라고 하면 이제 이 김천시에 가자는 것이 아니라 김밥 천국에 가서 밥을 먹자라는 것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착안을 해서 김밥 축제를 했었고 아마 김천이 17만 도시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첫 해에 했을 때 15만이 갔었고 2025년도에는 35만이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어쨌든 정량적으로는 성공한 축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례는 하나의 축제의 경향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 활동의 경향입니다. 뭐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세종이라는 호명 때문에 한글만화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완주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옥천신문 같은 경우도 옥천도 되게 공동체 활동을 잘하는 도시고 옥천신문은 유일하게 지금 신문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실적을 쌓고 있는 공동체 미디어가 됩니다. 특히 옥천신문, 즉 공동체 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역의 곳곳에 숨어 있는 뉴스를 기록한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때 강원도 산불 났을 때 KBS가 국가공인재난방송이었는데 그때 뭐 재난 방송 제대로 생중계하지 않고 다른 방송을 틀어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토크쇼를 그때 틀어가지고 강원도는 불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공동체 미디어 그때 주목을 받았었는데 옥천신문 같은 경우도 그 양궁 선수 김우진 지난번에 3연패 했던 그 친구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 친구가 옥천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잠깐 주목받기도 했었고 경북 칠곡 같은 경우도 칠곡 인문학 마을이라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할머니들이 연극하는 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할머니들이 힙합을 또 합니다. 힙합을 하고, 혹시 영화 써니 아시죠? 써니 하면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써니 하면 어떤 장면? 노래. 맞습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은 뭐 면도칼로 막 그런 장면도 기억나는데, 그건 너무 좀 무섭고, 그 장면을 칠곡 어느 장례식장에서 재현이 되었습니다. 무석이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영정 앞에서 있습니다. 반틈을 울고 계시고, 음, 그러니까 함께 힙합을 했던 할머니가, 어, 함께 이게 힙합 공연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영정 앞에서 같이 이렇게 그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보시면 거의 반틈을 누르고 계시죠. 네, 그런 장면이 재현이 되었고, 어쨌든 칠곡은 할머니 브랜딩을 해서 그 몇 년 전에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0만이 넘었었고, 그리고 요 좀 할머니 브랜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현은 뭐 역사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국제 교류 이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브랜딩을 좀 쌓아가고 있고, 김광석 거리 같은 경우도 김광석이 태어났다는 장소성을 활용을 했었죠. 근데 대구시에서 그때 이 도시를 기획할 때 막 예술인들이 김광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관에서는 그, 요게 여기가 옹벽길이거든요. 여기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고 옹벽길이라서 참 벽화 그리기 좋은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가 만들어졌는데 그 또 김광석길이 안 될 뻔했습니다. 그 관에서는 이 안에서 태어난 삼성 라이온즈 양준혁 거리가 될 뻔했었고요. 대우의 김우중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어쨌든 김광석이 사실 김광석 요 거리는 태어나지 않았고 바로 앞에 대로변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획 어쨌든 창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활용하면서 이제 김광석과 김광석의 그 노래의 철학을 담아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저는 10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이 김광석 거리가 이제 10년 이상 했던, 점차 늘려나갔던 공간이긴 합니다. 제가 이거 기획했던 대표님 잘 아는데 그 대표님과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김광석 거리의 장점은 하루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김광석 거리의 단점은 일주일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네, 그건 어쨌든 뭐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부산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 사이다인데요. 어, 인천 앞바다가 떠오르면 뭐 사이다,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인천 사이다. 각 항구의 사이다가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 칠성 사이다가 나타나면서 다 식성 사이다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지역 사이다가 다 있었어요. 특히 인천과 부산에 많았었고, 부산 그 현재 지금 보수동 책방골목이 있는 곳에도 보수동 사이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획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활용해서 부산 사이다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 사이다의 하나의 측면으로 지금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재생 이렇게 했었고 로컬리티가 만들어진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이후에는 이제 어떤 주체가 활동하는지, 어떤 경험이 이제 해석되는지, 어떤 경험이 쌓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기업과 주체, 활동과 경험, 네트워크의 그 순환고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조치원 거점 공간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지난주하고 조금 대동소이할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행정복합도시는 사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 행정복합도시 이 공간에서는 이제 도시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 밀고 도시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즉 요게 과거 연기군 지역이고요. 장국면은 공주시, 장기면, 의당면, 반포면의 일부가 장국면이 되었습니다. 김동서 장군묘가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장군면이 되었고 여기에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청주 청원이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거든요. 노란 자가 청주, 흰 자가 청원이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되고 난 다음 해에 그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되었고요. 이때 당시 청원군 부용면에서 부용 외천랜드 제외한 나머지 면지역 사람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민투표를 했었고요. 한 60% 이상 이제 찬성이 나와가지고 부강면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영역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제 조치원은 과거 연기군의 중심도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원래는 진짜 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만 1905년도에 조치원역이 만들어지면서 그 나름의 근대도시로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오송이나 이런 지역이 섬유가 누에고치 대규모 양장업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유 유통의 중심지였고 광목이라는 섬유는 다 조초안에 모였다가 헤어지는 라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은행, 여관, 요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의 권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즉 신도시와 구도심의 그런 쇠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종시 자체에서 이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원은 청춘조치원이라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제사 공장인데요. 1927 아트센터입니다. 요거는 지난달에 세미나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조 공장이고 그 산림제사 공장 연혁을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는 조치원역을 임시로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치원 사람들한테는 한림제지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7 아트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는데 사실 건물이 3개 있습니다. 건물이 3개 있는데 숙소동이 1927 아트센터가 되었고 공장동은 이제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F&B 즉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1927 아트센터고 나머지 지역이 국가유산 등록유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사동은 전시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시설은 이제 세종시에서 첫 번째 국가등록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이제 요거를 아마 전시관 정도로 활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 정수장 이야기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이야기인데요. 1935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즉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주는 시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더 이상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제 폐쇄가 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유휴 공간을 남았던 것이죠. 유휴가 남아서 이제 조치원 문화정원 재탄생했는데 그 문화정원을 이제 처음에 리모델링 하려고 갔던 업체 대표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요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그러니까 조치원 영수장이라는 공간이 폐쇄가 되고 불량한 공간이 남아 있으면서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됐냐면 고등학생들이 패스하는 공간, 고등학생들이 그 담배 피우는 공간, 그리고 노숙자들의 쉼터라는 거죠.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조치원 정수장이 이렇게 좀 도시 속에서 뭔가 불량한 공간으로 남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어쨌든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문화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휴식 공간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커넥트윗이라는 비건 카페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되었고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수장, 그리고 정수장 자체가 개방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그 금지의 공간이었고 제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상실되면서 소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이 공간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되었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그 생산과 향유, 레지던시, 작가의 레지던시도 8명의 레지던시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생산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리고 어쨌든 조치원 정수장이라는 로컬리티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고, 식음료와 결합한 하나의 관광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문화정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도시재생의 사례를 좀 봤었고, 어쨌든 이제는 그 도시재생을 통해서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 유산센터인데요. 사실 이들은 조치원의 문화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고학에서는 그 다 98%가 구제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먼저 문화재 활용 이렇게 보는 발굴 구제 발굴 무슨 학술 발굴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얘네들은 실험 고고를 합니다. 실험 고고학. 즉 돌껍창을 만들고 그리고 뭐 돌도끼를 만들어 보고 주먹도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만들면서 그 체험반 고고학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고학에서 비어있는 그 부분을 민간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10만 구독자거든요. 10만 구독자인데, 사실 지역에서 10만 구독자 가진 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저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뭔가 유퀴즈에 나온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어쨌든 이 친구들은 어쨌든 실험 고고학이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커넥트 있습니다. 지금 문화정원에 있는 그 F&B 기업인데, 어쨌든 이제 지역 특산물 조치원이 복숭아를 처음으로 재배한 발생지잖아요. 일제 때. 그래서 복숭아를 활용한 메뉴라든지, 그리고 비건이라는 주제와 그 문화정원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그런 것들의 어울림,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문화 다양성, 문화예술 전용 극장이 없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없는 곳인데, 시네마 다방이라는 이런 민간 업체가 이제 새로운 전용 극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됐고요. 그래서 매년 가을에는 조치원 필름 로맨스도 축제도 개최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리디라는 업체는 이제 조치원의 공간과 생활 감각을 이제 디자인과 굿즈, 공공 프로젝트 번역하는 로컬 디자인 주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들이 조치원에 자리 잡고 조치원에 요 글씨체 굉장히 많았대요. 요 글씨체. 이 간판에 이 글씨체. 그래서 궁금해서 이 그림을 그린 분을 수소문 했습니다. 근데 그들 못 찾아보니까 MBC 제보를 했습니다. MBC 제보를 해서 실제로 만났어요. 추기원 할아버지를. 네. 만나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B2G, B2B부터 B2G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종시의 그런 읍면동 지역을 이제 하나의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나성동이라는 지역인데요. 회전교차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회전교차로 많다는 착안해서 나성이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조치원 문화재생을 통해서 공간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시세들이 들어오면서 수련과 확산 공간으로서 조치원 로컬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로컬은 공간의 성과가 아니라 이제 활동하는 주체들의 활동이 이제 연계가 되면서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체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주체들이 지금 이제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어쨌든 조치원 로컬 콘텐츠의 형성은 이제 지역 자산의 재발견부터 활동 주체의 실천,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콘텐츠와 경험을 번역, 기록과 공론 활동 가시화 이런 과정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을 좀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세종의 로컬은 공간 주체 연결의 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그리고 연결, 주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렴되고 확산되는 즉 관계망을 만들어내고
협력의 축적을 통해서 로컬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재생 공간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은 기록과 해석, 주체, 연결, 지속 이런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도시계획에서는 이제 공간 공급에서 공간 작동으로 그리고 물리적 재생에서 문화적 재생으로 시설 중심에서 주체 중심으로 단위 산업에서 로컬 센트리로 좀 다시 좀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삶이 가미된 장소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쇠퇴한 공간을 다시 사용할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로컬 콘텐츠 활동을 통해서 기업과 활동, 경험 관계가 축적이 더해지고 우리의 과제는 공간의 조성이 끝이 아니라 삼토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삼토가 기록되고 실천될 때 그리고 연결될 때 다시금 생성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가 한 40분, 50분 정도 제가 들어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